자, 그 태조왕부터 해서 저번 시간에 봤어요. 태조왕은 그 게르부 고씨의 어떤 시족격인 인물이라서 태조라는 왕후가 붙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 그랬고, 네. 태조왕의 주요 업적하면은 옆에 있는 나라 옥저를 멸망시킨 거, 그리고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고구려를 이제 좀 안정시키다가 자기 동생이었던 수성한테 왕자리를 뺏겼죠. 자, 그래서 태조왕 뒤를 이어서 다음 대왕이란 뜻의 차대왕이 임금이 됐죠. 차대왕은 고구려에 나오는 두 번째 폭군이죠. 예. 그래서 왜 막 그 흰 여우를 보고 그 점을 쳐준 무당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태조왕의 아들들, 자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태조왕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결국은 명림답부라는 신하가 이 차대왕을 몰아냈죠. 몰아내고 이제 새 왕을 세웠는데 차대왕의 동생이었던 신대왕이에요. 자, 신대왕은 아들이 넷 있었어요. 남무, 발기, 연우, 계수. 이 네 아들이었죠. 자, 신대왕이 죽으면서 큰아들이었던 남무가 왕자리를 이어받아요. 남무는 그 연나부 출신의 우씨 왕후랑 결혼을 해요. 네. 아, 그리고 뭐 그 남무가 이제 고국천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요 고국천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한 임금으로도 또 유명하죠. 을파소란 제장을 쓰기도 했고. 자, 그리고 연나부의 우씨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고국천왕과 우씨 왕후가 이제 왕과 왕비가 됐는데 우씨 왕후가 애를 낳지를 못하죠. 그리고 있다가 고국천왕이 죽어요. 근데 우씨 왕후는 고국천왕이 죽었다는 거를 알리지를 않죠. 알리지 않고 밤에 몰래 궁 밖으로 나와서 고국천왕의 바로 손 아래 동생인 발기를 찾아가죠. 왕이 죽었다는 걸 알리지도 않고, 자, 임금님 돌아가시면은 후사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발기 입장에서는 그 야밤에 왕비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좀 이게 불편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임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금 죽은 다음에 뒤에 일을 신하가 얘기하는 거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우시왕후를 집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게 대우를 하죠. 우시왕후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발기의 동생이었던 연우를 찾아갔죠. 연우는 발기와는 달리 어떻게 대우했어요, 우시왕후를? 네, 극진히 맞아요. 표현 좋네요. 굉장히 따뜻하게 대우했죠. 자,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기도 하고, 자,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뭘 대접했죠? 그렇죠. 고기를 대접했죠. 자, 고기를 대접하면서 고기를 심지어는 손수 예, 잘랐죠. 그러다 자기 손을 댔죠. 그 손을 우시왕후가 어떻게 했죠? 맞아요. 치마끈으로 지혈했죠. 자, 치마끈으로 지혈하다 보니까 네, 치마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내려갔게 벗겨졌겠죠. 네. 그 뒤부터 이제 뭐 19금 얘기했죠. 네, 그렇게 해서 우시왕후랑 그 저 연우가 그날 밤 이제 꽁냥꽁냥 하고 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우시왕후가 혼자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우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즉시 궁으로 들어간 그 연우는 산상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발기가 이 소식을 듣고 열이 받았죠. 그래서 게르부의 라이벌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노부에 가가지고 군대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거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저 한나라까지 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자리 뺏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를 파는 행위를 한 거죠. 자, 산상왕은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계수한테 그 발기를 막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계수와 발기의 싸움. 자, 계수가 이겼죠. 발기는 스스로 이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참지를 못하고 목숨을 끊어요. 계수는 역적이긴 하지만 자기 둘째 형이었던 발기를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줬죠. 자,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왔는데 산상왕이 이 계수한테 따져 물었죠. 저 역적을 왜 그렇게 후하게 장례를 지내줬느냐? 자, 연후 대답은
자, 그 우시왕후가 고국천왕 죽은 다음에 궁 밖으로 나와서 발기를 맞았을 때, 그리고 연우를 만났을 때, 자, 그 신하로서의 대응은 발기가 잘한 거예요, 연우가 잘한 거예요? 발기가 잘한 거죠. 원칙대로 한 거죠. 아직 임금이 죽은 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왕비를 야밤에 혼자 맞이하는 게 얘가 아니라 그래서 돌려보낸 거는 발기가 맞은 행동이었고, 따지고 보면 연우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자, 발기가 하는 행동을 충이라고 한다면 연우가 한 행동은 불충이죠. 불충을 한 글자로 더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왕조사회에서 역이라고 불러요. 역. 거스른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적을 무슨 뭐라고 불러요? 역적이라고 부르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개수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산상왕한테. 그래서 이런 역적질, 어떻게 보면은 불충한 짓을 먼저 연우가 했는데, 그리고서 왕이 됐는데, 형제를 뺐고, 자, 그, 이런 상황에서 그 발기를 이렇게 시체를 버려둔다든지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 그 지금 산 상황이 더 욕을 먹을 거라서 자기가 발기를 후하게 장례를 지내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산 상황이 이 얘기를 듣고 무릎 탁 치고 네, 개수를 살려주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상왕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우시왕후를 왕비로 삼죠. 이제 우시왕후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산상왕까지 자, 두 명의 왕을 섬긴 왕비가 됐죠. 근데 이 우시왕후와 산상왕 사이에서도 아이가 안 생겼죠. 그래서 한상왕은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사했을 돼지가 주통촌이란 마을로 도망갔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후녀라는 여자가 이 날렵한 돼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 산상왕의 부하들이 후녀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도 예뻐요. 산상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산상왕이 궁금해져가지고 밤중에 몰래 주통촌을 찾아와요. 그리고 후녀랑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죠. 자, 그렇게 해서 후녀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우시왕후는 이게 싫어서 사람을 보내서 후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후녀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이 아이는 왕자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왕자를 해치는 거니 너희들은 역적이 된다. 자, 그래서 우시왕후가 보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죠. 시간이 지나서 후녀가 아이를 낳게 되고 아들이었죠. 자, 들에서 얻은 돼지. 예. 들에서 얻은 돼지 때문에 얻은 아이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어요. 교는 들을, 야외를 뜻하고 채는 돼지를 뜻하는 한자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교체라는 그 아명, 어렸을 때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동천왕으로 즉위를 해요. 네. 그 산상왕이 죽은 다음에. 자, 동천왕은 성격이 갑이었다 그래요. 네. 갑이었다는 게 셌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인격적이었다 그래요. 그 아까 저 동천왕을 낳았던 동천왕의 생모 수녀라는 여자 있었죠. 그 여자가 왕이 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후녀에서 소후라고 해서 왕후로 신분이 격상되는데 그 소후가 이 자기 왕이 된 자기 아들의 인내심 테스트, 인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어, 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하나 테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어, 저기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구나. 네. 너희 키우기도 바쁘시죠? 자, 봐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아주 예뻐요. 자, 근데 털을 만약에 싹 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털민 강아지 봤어요? 네, 미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밀어낸 강아지를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강아지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귀엽긴 한데, 좀 볼성사납죠, 진짜. 표현이 아주 좋네요, 어휘력이. 자, 그래서, 그, 강아지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그 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풍성한 털인데, 이 말도 그래요. 말도 이제 털이 아주 풍성하게 잘라있으면 멋있다고 하는데, 이 목덜미에 난 털을 갈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갈기. 그 말 갈기를 가지고 이 말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동천왕이 타는 말이 아주 그 준마였어요. 잘생긴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 갈기도 멋있었겠죠? 근데 그 동천왕 엄마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말 갈기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라. 자, 그 말 갈기가 잘려버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볼품 없어졌겠어요. 자, 동천왕이 어느 날 말을 타려다 문득 그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왕 말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갈기가 훼손된 걸 보면은 그 말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 죽을 만한 벌이에요. 근데 동천왕이 괜찮아. 그냥 타지 뭐. 그리고 타고 다녔다 그래, 말을. 털은 잘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천왕이 아무튼 부하 대할 때 그렇게 모질게 대하거나 그렇게 뭐랄까 그런 치장이나 이런 데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다. 자, 그 동천왕 엄마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이번에는 동천왕 주변에 있는 하인들한테 음식을 가져가다가 국을 엎지르라 그래요. 자, 국이 보통 어때요? 뜨겁죠? 자, 뜨거운 국을 동천왕 치다 가는데 진짜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하도 그 하인도 그 동천왕 여기 바지 저고리에다 엎어요. 자, 뜨거웠겠죠? 뜨거워 해서 그 하인은 그걸 저지르자마자 자, 머리 숙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동천왕이 별 대꾸도 안 하고 자, 가라이벌로 가져오라 그랬다 그래. 네. 자, 이만큼 성격이 좀 어땠다? 네, 인자했다. 그리고 부하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받아주는 임금이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동천왕 왕 되고 나서 얼마 있다 우시왕후 죽고 나서 우시왕후가 고국천왕 옆에 붙였다 그랬어요? 산상왕 옆에 붙였다 그랬어요? 네, 산상왕 옆에 붙였다 그랬죠? 그랬더니 고국천왕이 동천왕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내 지금 무덤을 뭘로 가려달라? 네, 소나무로 가려달라. 그래서 고구려 왕릉 주변에는 소나무가 이때부터 많이 심어지게 됐다는 전설이 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중국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그 중국 상황이랑 고구려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요 무렵에 중국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나눠져 있는 이름하여 무슨 시대? 예, 삼국시대였어요. 근데 삼국시대에 전체 그 나라들의 국력을 10이라고 놓는다면 위나라가 차지하는 국력이 거의 몇이라 그랬죠? 예, 7이라 그랬죠. 오나라가 2, 총나라가 1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위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1밖에 안 되는 총나라가 위나라에 대항해서 잘 버틴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7대 1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총나라에는 인재가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유비가 그 물이 물고기 만난 것처럼 그 행복해했다는 그 칙사, 천재 칙사 누구죠? 제갈공명, 제갈량이 있었죠. 이 제갈량이 군대를 부리는 그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소수의 군대로 위나라 군대를 너무너무 잘 상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전투가 별로 없죠. 다 이겼기 때문에 이 총나라가 근근히 버텼는데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죠. 수명이 다 돼서 과로사예요. 네, 54세에. 자, 제갈량이 죽고 나서 이제 총나라는 멍청한 군주 유선이란 군주가 등장을 하고 유선이란 군주가 정치를 잘 못하고 점점 기울어 가요. 자, 위나라는 더욱더 이제 극성 힘이 더 세지죠. 그 위나라에서 당시 그 제갈량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혹시 삼국지 읽어본 사람 들어본 적 있을 맞아요. 사마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위나라는 원래 조조가 세운 조씨의 나라인데 그 조씨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제갈량을 이기진 못했지만 제갈량이 위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게끔 제갈량을 잘 방어했던 사마의 그 사마씨 가문이 위나라를 서서히 이제 잠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권력이 좀 아무튼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요 동천왕 제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죽고 나서 힘이 더 세진 위나라에서 그냥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관구검이란 장군을 네, 예전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관구검이란 장군을 고구려에 보내요. 여유가 생겼으니까 저 고구려 한번 이제 침략을 해보려고 쳐들어온 거죠. 자, 처음에 맞서 싸웠는데
이 위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 군대랑 맞서 싸워서 고구려 군대가 이겨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 군대가 작은 승리에 도취를 해요. 그러니까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을 해요. 반면에 위나라 이 광구검은 한 번 지고 나서 절치부심, 이를 갈아요.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좀 적은 부대로 동천왕 부대가 20,000이었는데 방진, 사각대형으로 진을 짜가지고 고구려 군대에게 필사적으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자, 대비를 제대로 하지를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 위나라 군대의 역습을 받아서 이제 고구려 군대가 산산이 깨지게 돼요. 고구려 이 당시 수도가 어디였죠? 국내성. 예, 국내성이 함락이 돼요. 수도가 넘어갔고 동천왕은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과거 태조왕이 멸망시켰던 옥저까지 도망을 가요. 자, 이제 정말 절체절명해. 옥저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바다. 아, 동해가 아래 있고 그 옆에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 죽을 정도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동천왕이 잡히기 직전에 밀우라는 신하가 동천왕을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위나라 군대랑 맞서서 필사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 동천왕이 이제 좀 그래도 숨을 돌릴 만한 곳에 대피해가지고 자, 이 미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를 어떻게든 좀 살렸으면 해가지고 유옥구라는 신하를 미루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나 죽었나 살았나 보내본단 말이에요. 자, 가보니까 고구려 병사들이 전멸했고 다 쓰러져 있는데 자, 미루의 시체로 보이는 그것도 이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옥구가 미루를 뒤집어 봤는데 미루가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옥구가 미루를 데리고 오는 동천왕 앞에까지 오게 되죠. 마치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미루도 고구려판 조자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위나라 군대가 동천왕을 정말 잡으러 온 거예요. 물러가질 않고 계속 추격해 들어오는. 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동천왕이 항복을 결심했을 때 유유라는 신하가 나타나요. 이거 뭐 우는 거 아니다, 유유. 예. 이 유유가 이제 동천왕에게 그럴듯한 얘기를 하나 해요. 자, 사나운 뱀이나 짐승도 뭘 쳐버리면 끝이에요. 머리를 치면 끝이죠. 예. 자, 그래서 위나라 군대에 대장의 목을 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위나라 대장의 목을 어떻게 쳐요? 자, 유유가 소위 말하는 항복사절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꾸며서 위나라 대장에게 접근한다는 그 계획을 동천왕에게 얘기해요. 근데 항복사절로 접근해서 그냥 위나라 대장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장을 해야겠죠. 뭘로 위장했을까요? 술, 또, 음식. 그래, 음식. 예. 자, 이 귀한 음식을 가져왔다고 꾸며가지고 그 음식 아래다가 뭘 숨겼을까요? 예, 음식 아래 햄. 칼을 숨겨, 칼. 예. 칼을 숨겨서 그 음식을 직접 바치는 척 하면서 위나라 대장 근처로 가가지고 위나라 대장을 찔러서 죽여요. 자, 그랬더니 막사 안에 있던 위나라 군인들이 이 유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게 찔러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난자. 어지러울 난 찌를 자. 어지럽게 찔렀다. 수백 방을 찔렸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유유는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위나라 대장에게를 죽였기 때문에 이 위나라 군대는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동천왕이 수도로 돌아왔어요. 수도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미루, 그 미루를 잘 구해왔던 유옥구,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위나라 군대 대장을 죽였던 유유, 이 사람들을 최고의 공신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이제 주게 되죠. 어,
자, 이제 순장, 순사라는 개념이 써 있는데, 동천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부하들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잘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천왕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목숨을 건 신하들이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동천왕이 임금 노릇을 끝내고 이제 그 죽을 무렵에 동천왕을 따라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아주 옛날 옛적에 임금이 죽으면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충성의 표현으로 임금을 따라 죽는 거, 이거를 순사라고 불러요. 네. 순순히 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순사랑은 조금 그 다른 개념으로 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여에 있었던 풍습이거든요. 순장은 뭘까요? 네, 맞아요. 순사는 자기 의지가 좀 작용을 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어가지고 따라서 묻히는 거라면, 순장은 왕이나 귀족같이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하세계 가서 산다고 믿어가지고 그 왕이나 귀족들이 지하세계 가서 살 곳에서 타인들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왕 귀족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왕보다 먼저 묻는 거예요. 이거를 순장이라고 해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강제로 그런 거니까. 이게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6세기 초반까지 있었는데, 6세기 초반에 신라의 지증왕이라는 왕 혹시 들어봤어요? 네. 신라의 그 지증왕이라는 왕 때 순장을 금지해라 하는 그런 지증왕이 왕명을 내려요. 그 이후부터 순장이 금지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암암리에 순장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세기에 지증왕이 순장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부터 신라 지금 경주 가면은 왕릉 발굴해 놓은 거 많죠. 자, 그래서 그 신라 왕릉 6세기 이후 왕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이제 그 순장된 사람들의 뼈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사람을 이제 안 묻고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토우라고 하거든요. 네. 자, 순장이 금지되면서부터 신라 무덤 6세기 이후부터 이제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는 그런 부장품들은 사람 뼈가 아니라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흙으로 만든 인형, 토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천왕, 서천왕, 여기 동천, 중천, 서천은 국내성을 흐르는 어떤 시냇물, 동쪽, 중간,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지명, 거기에 묻혔기 때문에 임금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랬죠? 네. 중천왕, 서천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중천왕은 앞에 아버지 동천왕 때 수도를 뺏겼었죠. 한번 중국 세력한테. 예. 근데 고구려는 한 부족이 처음부터 혼자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다섯 부족이 연합해서 이끌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저 부여사 배울 때도 얘기했지만 왕의 권력이 처음부터 셌어요? 안 셌죠. 가뭄이 들거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전쟁에서 지면 다른 부족에서 왕을 교체해버렸다 그랬죠. 근데 여러 부족들을 아무튼 누르고 제압하면서 한 부족이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수도까지 뺏기고 왕이 막 쫓겨가지고 저 옥저 이런 데까지 도망을 가니까 다른 귀족들, 이 귀족들이 슬슬 이 왕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중천왕 때는 실제로 그 다른 부족들의 반란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중천왕은 이걸 제압하는데 애를 많이 쓴 왕이에요. 여기 보면 예물과 사구 이런 사람들, 왕족이면서 귀족이었는 이런 사람들의 반란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뭐 계루부가 있었고, 손호 그냥 안 써도 돼요. 손호부, 예, 전로부,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또 어디? 순노부, 예, 관노부가 있었는데 이 노자 들어간 표현들은 다 중국식 표현이고 손호부는 뭐 비류나부, 나부라고 부른다 그랬죠. 전로부는 연나부,
순노부는 환나부, 관노부는 관나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왕후연씨 어느 부족일까요? 네, 전로부예요. 이 전로부는 선생님이 이거 고구려 예전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주로 뭐를 배출하는 부족? 왕비를 배출하는 부족. 우리 고국천왕 산상왕과 결혼했던 우씨왕후도 어느 부족? 예, 전로부 연나부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중천왕은 왕후 연씨도 있었는데 부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부인이 관나 부인이었어요. 어디 출신이겠어요? 관나부 출신이겠죠? 관노부 출신이겠죠? 자, 남편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에요.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맨날 싸웠어요, 둘이. 유리왕 부인처럼. 예. 싸웠는데, 자, 관나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두 번째 부인이 됐을까요? 예쁘니까. 여자들 예쁜 거 하면은 뭐 여러 기준이 있죠. 예.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예쁜 게 기준이 있나요? 눈 중요하죠. 예, 눈. 또 입술, 얼굴형 뭐 많이 나오네요. 코, 이목구비 다 중요하고 피부 뭐 나왔네요. 뭐 중요하다고요? 머리 얘기했죠? 예.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푸시케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에로스의 화살을 금화살을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풍성하고 윤기 나는 그 머릿결. 예. 이 머릿결도 미인들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이 관나 부인이 이 머릿결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머릿결만 이쁜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이쁘다 보니까 자르는 게 아깝죠. 길렀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3m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장발인데 아주 아주 예쁘고 탐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왕후 연씨 눈에는 그게 고이 보였을까요? 잡아먹고 싶은 년인데 머리카락이 이쁜 거예요. 싫었겠죠? 그래서 이 왕후 연씨가 중천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저 동천왕 때 위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좀 애를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위나라한테 선물을 바쳐가지고 위나라랑 다시 관계를 좀 회복을 하지 않아야 될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나라 여인들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좋아하니까 저 관나 부인의 머리카락이 아름다우니까 저걸 잘라가지고 선물로 보내자는 거예요. 너희 싫어하는 기집애들, 그러니까 싫어하는 접대하는 여자애가 너희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남의 나라 선물 주라 그러면 좋겠어요? 왕호연 씨의 얘기 듣고 관나 부인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못 자르겠다. 머리카락을 자르니 뭘 잘라라? 목을 치라는 거예요. 중천왕 입장에서는 머리카락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관나 부인 마음속에 그 앙금이나 응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찢었겠죠? 한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언제 한번 밀어내야겠다. 자, 그래서 관나 부인이 중천왕을 찾아가가지고 저 왕후 연씨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고 나를 맨날 험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임금 없는 자리에서 나를 막 홀대한다부터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천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보통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 현명한 남편들의 대응. 누구 편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예, 난리 나죠. 남자들은 입국 다 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까불었다가 누구 야, 엄마 편 들고 괜히 아내 편 들고 했다가 아내 편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또 부모님인데 완전히 또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럴 때 조용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중천왕은 현명한 왕이었어요. 입을 어떻게 쓸까요? 꾹 닫았어요. 그러니까 관나 부인은 막 그렇게 애처롭게 얘기하다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왕후 연씨랑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자 가죽 부대, 큰 가죽 부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죽 자루죠, 자루. 예. 이걸 준비해가지고 중천왕을 찾아간 다음에 왕후 연씨가 지금 임금님이 사냥 가신 통에 나를 이 가죽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없는 말을 꾸며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중천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 그 가죽 부대에 있죠? 가져온 거. 거기다가 관나부인을 집어넣어서 바다에 던져 죽였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결말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네, 왕후 연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자, 근데 이게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여인들 둘이서 서로 질투하고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좀 더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왕후는 보통 어느 부족에서 냈다 그랬죠? 네, 절노부. 연나부에서 냈다 그랬죠? 네. 그러던 거를 지금 관나부인, 관나부 출신이죠. 여기서 일종의 도전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인 대 여인만의 대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데 대해서 관나부가 연나부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건데 이때 계루부에서 누구 편을 든 거예요? 네, 연나부, 전로부의 편을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이후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고구려에서 왕비는 오로지 어느 부족에서 나온다? 이 연나부에서 나와요. 전로부에서 나와요. 같은 표현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천왕이 제2기간 22년을 마치고 죽는데, 자, 중천왕이 이제 죽고 즉위한 서천왕 요 무렵에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드디어 삼국 통일을 해요. 아까 그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씨, 사마의가 위나라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조씨들을 몰아내고 사마씨가 진나라를 건국한 다음 위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이 통일이 돼요. 자, 이 시대를 서진 시대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은 진나라인데 이제 나중에 진나라가 수도를 공격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진나라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시대를 동진시대라고 하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삼국 통일한 직후에 요 진나라를 서진시대라고 불러요. 네. 중국이 통일되면 고구려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안 좋고 위기라 그랬죠? 요 시기에 고구려는 그 동천왕 때 공격받았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위기를 좀 겪어요. 네. 서, 진. 근데 고구려가 그래도 현명하게 잘 처세를 해서 큰 어떤 싸움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일촉즉발. 언제든 이 진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는 하고 있었죠. 이때 고구려가 눈을 돌린 것이 여기 살던 숙신이라는 애들이에요. 이 숙신은 나중에 음루라고도 불리고 더 시간 지나면은 물길이라고도 부르고요. 더 시간 지나가지고는 뭐라고도 불릴 거예요. 물길에서 말, 말갈. 더 시간 지나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 여진. 너희 그 익히 들었던 여진족들 있죠? 이 여진족들이 얘 숙신이에요. 여진족들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고구려가 이때 이 숙신을 공격해 들어가요. 네. 이때 숙신 정벌했던 영웅은 달가라고 해서 서천왕의 동생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숙신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돌아와요. 자, 달가는 고구려에서 뭐가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전쟁 영웅이 돼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서천왕이 죽고 이어서 봉상왕이 즉위해요. 서천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봉상왕은 이제 고구려에서 존재하는 세 번, 네, 3대 폭군 중에 하나라 그랬죠. 마지막 폭군이에요. 자기 삼촌 달가가 인기 많은 게 싫은 거예요. 달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그리고 자기 동생, 이름이 돌고에서 돌고, 고돌고. 네. 자, 돌고가 또 왕자로서 좀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돌고도 트집을 잡아서 죽여요.
돌고 아들, 이름이 을불이었어요. 네, 특이하죠? 이 을불은 눈치를 채고 국내성에서 바깥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숨어 살아요. 자, 근데 이제 고구려에는 폭군이 있었다면 현명한 신하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하가 창졸이에요. 네. 자, 이 창졸이는 너무 이게 지금 막장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죽이고 백성들 시켜서 막 무리하게 궁궐 짓고 도저히 이거 임금 제목이 아닌 사람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봉상왕을 몰아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러던 찰나에 그림을 또 하나 볼게요. 네. 자, 요 앞에 시대가 서진 시대 이렇게 통일된 시기인데 280년에 3세기 후반에 자, 만리장성 북쪽에 살고 있던 다섯 오랑캐들 우리 지금은 몽골이 살죠. 근데 몽골의 먼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흉노, 그 흉노의 사촌격인 선비, 갈, 강, 이 다섯 오랑캐들이 이 그 서진 안에서 그 내분이 일어났다 그러죠. 팔왕의 난이라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혼란했을 때 이 다섯 오랑캐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진나라는 이 그 흉노족에게 잡혀가지고 황제가 그 끌려가서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진나라 황족들은 여 양쯔강이라는 긴 강 보이죠? 이 강 남쪽에 동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 건강이란 곳에 수도를 정해요. 자, 그래서 앞 시대를 서진 시대라고 한다면 수도를 동남쪽으로 옮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동진이라고 불러요. 이제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왕조는 남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리고 오랑캐들이 중국의 이 북쪽을 지배를 해요.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5호 16국 시대라고 불러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둘 거는 여기 전진이란 나라, 네, 전진이란 나라 하나 봐두시고 그리고 독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 연자 들어간 나라는 다 봐두세요. 여기 옛날 옛적 중국에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나라의 뒤를 이었다고 해가지고 선비족들이 여기다가 나라 이름을 연이라고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전연이 먼저 있었고 전연이 망하고 나서 그 후연이 또 들어서요. 자, 근데 이 전연의 황제, 그러니까 전연의 최고 임금님은 성이 모용씨였어요. 무슨 씨? 모용씨. 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 전연이 꽤 힘이 세가지고 그 고구려를 자꾸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사람도 많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 선비족의 침략이 이 폭군 봉상왕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 선비족이랑 상대하면서 애를 많이 겪었던 시기가 요 시기부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비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국내성이 함락이 돼요. 자, 동천왕 때 이어가지고 자, 또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도가 넘어간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안 가고 자, 뭔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협상카드로 쓸만한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파헤쳤다? 그래요. 그 지금 봉상왕의 아버지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여기서 그 왕의 무덤이니까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들이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파가려고 그래요. 자, 그걸 파가려고 하는데 파는 순간부터 무슨 그 노랫소리가 났다 그래요. 자, 무덤을 파헤치는데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좀 오싹했겠죠? 그래서 이 선비족들이 무덤 파헤치는 거를 중단. 그리고 돌아가요. 네. 아마 이 음악 소리나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 백성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동요돼 가지고 반발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들도 생각들을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자, 봉상왕 때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결국은 이 폭군 봉상왕을
재상이었던 창조리가 뜻이 맞는 신하들을 모아서 몰아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창조리의 쿠데타로 봉상왕은 제거된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왕을 올려야 되는데 그 새 왕으로 정한 사람이 아까 그 궁에서 도망갔던 을불이었어요, 을불. 자, 을불 얘기를 좀 할게요. 을불은 자, 자기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국내성 바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신분을 평민으로 숨겨서 살아요. 근데 왕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평민으로 살려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알바를 해요. 무슨 알바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소금 장수는 알바는 아니었고 무슨 알바? 대충 그 시대에 알바 할 만한 게 뭐였었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있을까요? 어? 농사? 농사. 엿. 엿. 네. 엿은 그 설탕 이런 걸 다루는 거라 가지고 이 당시 때는 그 설탕이 이렇게 정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엿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고. 네. 자, 뭘 하냐면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여름 되면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죠. 들어본 적 있어요? 개구리 울면은 시끄럽죠. 개구리가 밤에 계속 울면 어때요? 잠 못 자겠죠. 그 부잣집 그 연못 있는 집 그 가가지고 그 부자들 깨지 않게 그 연못에서 밤새 지키고 있다가 개구리가 울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춘벙하면 개구리가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네, 조용하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울죠. 그럼 또 돌을 던져요. 자, 그 개구리 돌 던져가지고 우는 거 못하게 하는 거를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그것도 이제 좀 못 견디겠어가지고 그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소금 파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소금 장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 소금은 엄청 귀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아무튼 파는 일을 하면서 뭐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하루 그 이렇게 길을 떠나다가 여관에서 잘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관에서 자게 됐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할머니였어요. 근데 을불이 가진 거는 소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 숙박료로 소금을 준 거예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는 소금이 엄청 필요했고 소금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 소금 좀 더 달라. 을불 대답은 노. 못 주겠다. 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앙심을 품었죠. 을불 자고 있을 때 을불 그 소금자루에 가가지고 예, 자기 신던 신발 있죠? 그 신발을 그 소금 그, 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을불한테 얘기 안 하고 관청에다가 고발을 해요. 저 여인숙에 와서 자던 저 을불이란 놈이 내 신발을 도둑질해 간 것 같다. 저 소금 저기 뭐야 이걸 뒤져보세요 하고 이렇게 관청에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청에 신고를 받고 그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소금자를 뒤집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발이 나온 거예요.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을불이 그 관청에서 소금을 다 뺏기고 자, 벌을 받은 다음에 모든 걸 다 뺏긴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자, 나와서 터덜터덜 걷는데 창조리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을불에게 오죠. 그래서 을불한테 자, 고구려 왕자인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지금 폭군 봉상왕을 이제 몰아내고 임금으로 오르셔야 되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자, 을불이 처음에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네, 따라가지 않아요. 봉상왕이 보낸 첩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잡아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침내 을불이 수용을 하죠.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즉위하니 이 사람이 미천왕이다. 자, 미천왕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왕이에요. 왜 중요한 왕이냐면, 자, 우리 고조선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한반도에 4군을 설치했죠. 기억나죠? 그 4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평양에 설치했던 낙랑군이라고 그랬죠? 자, 이 낙랑군이 계속해서 고구려인들과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미천왕이 이제 제거를 하는데, 자, 미천왕은 먼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 어디? 예,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이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를 먼저 쳐요.
여기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천신만고 끝에 쳐서 얻어요. 자, 여기를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 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낭랑이 고립이 됐죠. 자, 그래서 요 틈을 타가지고 또 낭랑을 공격해가지고 낭랑군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낭랑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다 조그만 대방군이라는 도시도 만들어놨는데 이 대방군마저도 이제 점령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 고조선 멸망하고 4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던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다 쫓아내버리거나 이제 제거한 사람이 미천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미천왕 때 고구려는 중국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것도 한번 보자. 쫓아내고 상당히 힘이 강력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자, 봐봐. 낭랑군을 몰아냈더니 어느 나라랑 국경을 맞닿게 됐죠? 이제 백제랑 국경을 맞닿게 돼. 자, 나라 대 나라 간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손톱만큼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2025년이지만 일단은 우리 한국이랑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랑. 북한이죠, 북한. 네. 북한 우리 걸어가려면 갈 수 있어요? 북한 못 가죠, 지금은. 북한 걸어가려고 가다 보면 거기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죠. 네. 그죠? 비무장지대 그 전에 이렇게 그 철책 같은 걸 쳐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로 다. 예. 그게 국경이에요, 국경. 국경은 한 발짝만 넘어가도 나라 대 나라 간에 큰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그 철조망 같은 걸로 다 막아놓고 여기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백제랑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백제랑 고구려의 피 튀기는 역사가 또 시작이 되죠. 자, 미천왕은 낭랑군을 그리고 대방군을 축출이라고 하는 거는 쫓아서 보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천왕이 30년 동안 성공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그 뒤를 고국 원왕에게 이어줬어요. 고국은 옛날 나라란 뜻인데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걸 이제 왕호를 정한 거라서 국내성 주변의 어느 지역을 표현할 때 보통 고국이라고 표현하고 원은 들판을 뜻하거든요. 국내성 주변에 어느 들판에 묻혔기 때문에 고국 원왕이에요. 이 고국 원왕은 나름 명군이었어요. 정치를 잘한 사람이긴 했는데 문제는 왕이 됐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중국이 합쳐지면 어렵다 그랬죠? 네. 중국이 16개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슬슬 뭔가 조금씩 강한 나라 몇 개로 이제 합쳐지고 있던 시기에 그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이때 국내성이 또 함락돼요. 자, 지금 오늘 수업에서만 국내성이 몇 번 함락됐어요. 동천왕 때 한 번, 그리고 봉상왕 때 한 번, 고국원왕 때 또 한 번 함락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보통 한국사 교과서 보면 고구려 하면은 광개토대왕에서 영토 이렇게 넓은 것만 나오죠. 잘 나갔던 시대만. 근데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즉위하기 전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자, 수도를 이렇게 뺏기고, 그리고 수도 뺏기기 이전에도 막 왕족끼리 막 다투고 해시고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던 나라라고. 네. 보통 사람 인생을 왕조의 흥망이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 성공한 나라, 잘 나가는 나라 하면은 잘 나가는 시기만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역사 배워봐서 알겠지만 그 이전에 그 시련의 계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이제 성공에 다 이르겠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보통 굉장히 여러 많이 고비를 많이 겪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오늘 요거 여기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자, 봐봐. 전현이 침략하면서 이 또 공내성을 함락한 다음에 미천왕의 무덤을 또 파헤쳐요. 얘네들은 무덤 도굴꾼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그 무덤 안에 있던 보물이랑 부장품들을 다 미천왕의 해골을 또 가져가요. 너희 만약에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묻어드렸는데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 부모님들 해골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치욕적이고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런데다가 여기다 플러스로 고국원왕의 엄마, 미천왕의 왕비죠? 네, 왕비도 그 전현이 잡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국원왕이 자기 동생을 전현에 보내가지고 다행히 그 고국원왕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미천왕의 왕비는 데리고 오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제 저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백제란 나라인데 이게 지금 4세기죠.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예요. 삼국시대는 국경을 세 나라가 맞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죠. 자, 이때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누굴까요? 근초고왕이에요. 자, 근초고왕이 평양을 공격해 들어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죽어요. 자, 기록에 의하면 평양성을 고국 원왕이 수비하려고 있었는데 화살이 막 날아왔다 그래요. 한자 기록에 의하면은 유시, 흐를 유자에 활시자예요. 흐르는 화살. 그러니까 뭐 누가 쐈는지 알 수 없는 그 흐르는 많은 화살이 막 이렇게 빗발쳤을 때 거기에 맞아가지고 고국 원왕이 전사죠. 보통 옛날 옛적에 나라의 제일 핵심이자 중심인 인물은 왕인데 왕이 죽은 거는 곧 나라가 망한 거를 의미해요. 자, 그 정도로 고구려는 위기를 겪어요. 자, 그런데 짜잔. 고국원왕 죽고 나서 이 그 어려운 고구려를 잘 수습한 고구려의 그 또 뛰어난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고국원왕의 큰아들 소수림 왕이에요. 요거 잠깐만 있어봐. 시간이 됐네. 소수림 왕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요. 이거 써놓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다음 시간에 소수림왕 더 설명할게요.